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한인 영주권자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공항에서 일주일째 구금 중입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뇌손상 질환 CTE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관세 수입으로 1인당 $600를 환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이 온실가스 유해성 판정을 철회해 기후 규제를 약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공범 맥스웰이 조건부로 의회 증언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근 판사 지명과 관련해 세 번째 내부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8월 1일 관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마지막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오픈 AI가 정답보다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보톡스가 대중화되며 일상적인 미용 관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 방문 후 귀국하던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공항에서 돌연 체포돼 일주일 넘게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이 명확한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구금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윤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40살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로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2차 심사를 이유로 공항 내 밀폐된 공간에 감금됐습니다.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구금 상태에 있으며 연방당국은 구체적인 체포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형 씨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인물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 씨는 5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무려 35년을 거주해온 1.5세 한인 영주권자입니다. 현재는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라임병 치료를 위한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의학 연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항에서 이유도 설명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고 변호사 조력은 물론 가족과의 접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면담이 불가능하다고요? 네, 김 씨의 변호인 칼 크롯 변호사는 연방정부 측에 구금 사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BP, 즉 세관국경보호국은 김 씨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단 한 차례 체포 5일째 되는 날 어머니와 짧은 통화만 허용했습니다. 김 씨에게 전과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닐까요? 미교협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 봉사 명령을 받고 이를 모두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왔고 현재는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며 의학 연구를 수행 중인 인물입니다. 체포 이후의 생활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 씨는 공항에 밀폐된 공간에 감금된 상태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조명이 켜진 채 생활했고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밤에 창문 근처에 잠시 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침대도 없고 의자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정수된 물이나 기본적인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고 매점 음식만 먹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만성 천식 환자이기도 한데 약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칼크롭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변호사도 없이 일주일 이상 구금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헌법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에릭 리는 바이오 의학 연구를 통해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김태흥 씨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의해 생명 연구를 중단당하고 있다며 CBP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미교협의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류 언론도 이 사안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도 항의와 관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영주권자의 기본권이 과연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 되묻게 되는 사건입니다. 미 당국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욕 맨하탄 중심가 345 파크 애비뉴의 고층 빌딩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빌딩은 NFL 본사가 입주한 곳으로 총격범은 이곳을 겨냥해 공격을 벌였고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건은 월요일 저녁 6시 30분경 뉴욕 미드타운의 44층짜리 빌딩 345 파크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네바다주에서 온 27세 남성 셰인 타무라로 확인됐으며 고성능 소총을 들고 건물에 침입해 로비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33층으로 올라가 다시 총격을 가한 뒤 자신에게 총을 쏘고 숨졌습니다.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요.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도 나왔습니까? 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총 4명입니다. 먼저 36세의 뉴욕 경찰관 디다룰 이슬람 경관은 당시 민간 보안 근무 중 총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2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3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번째 희생자는 블랙스톤의 부동산 투자 임원이자 2 아이의 엄마인 웨슬리 르페트너입니다. 3번째는 건물 보안 데스크에 근무하던 경비원 알랜드 에티엔으로 동료들에게 성실한 직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4번째 피해자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NFL 직원도 중상을 입었다고요? 맞습니다. 부상자는 크레이그 클레멘티라는 NFL 재무팀 직원으로 퇴근길에 총을 맞았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마쳤고 척추에 일부 손상이 있었지만 회복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NFL 측은 그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의 안전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총격범 셰인 타무라의 범행 동기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수사당국은 셰인 타무라가 NFL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미식축구 선수였고 자신이 CTE라는 뇌 질환을 앓고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의 지갑 안에는 송을씨로 쓴 3쪽짜리 유서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내 뇌를 연구해달라, 미안하다, 그리고 리그는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CTE로 고통받다 자살한 NFL 선수들을 언급하며 자신도 그 대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TE는 어떤 질환인가요? CTE, 만성 외상성 뇌병증은 반복적인 뇌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접촉 스포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사망 후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은 고등학교 선수들에게서도 CTE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인 타무라는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고 믿으며 그 원인을 NFL에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건물 내부의 구조나 보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345 파큐 애비뉴는 투자사 블랙스톤, KPMG, 그리고 NFL 본사가 입주한 대형 고층 건물입니다. 여러 방향의 입구가 있고 보안 데스크와 엘리베이터 구역은 구조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뉴욕시장은 건물 내 방탄문이 설치된 세이프룸이 있었기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NFL 본사를 향했으나 잘못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관리회사 루딘 매니지먼트 사무실로 향하면서 그곳에서 추가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NFL과 뉴욕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NFL 커미셔너 로저 구델은 모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고 사건 현장엔 심리상담 인력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총격으로 숨진 경찰관 디다룰 이슬람 경관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시와 연방 차원의 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일부 정치인은 공격용 무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 총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CTE로 인한 의혹과 분노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환급하자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조시 헐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늘 관세로 인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를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홀리 의원은 올해 관세 수입이 $1,500억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초과분에 따라 환급액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한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환급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해 이 법안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CNBC는 환급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연방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경기 부양금이 물가를 2.6%포인트 상승시켰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오바마 바이든 정부 시절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었던 온실가스 유해성 판정 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차량 배출가스, 발전소 탄소 배출, 석유, 가스, 메탄 규제까지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셀딘 청장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후 대응 권한을 줄 수 없다며 규제를 통한 경제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이는 과학과 상식을 부정하는 공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정 덕분에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병원비 등을 막아 수조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왔다고 분석됩니다. 철회안은 45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법정 다툼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향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법적 수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공범으로 수감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이 미국 의회에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의회가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질문지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현재 성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감독위원회는 면책 요청을 거절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스웰은 최근 법무부의 이틀간 대면 조사에서도 100명 이상에 대해 솔직히 답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증언이 앱스타인 수사의 성범죄 제도 개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워싱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현 법무부 고위 관계자인 에밀 보브의 연방 판사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세 번째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 보브가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의 부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속였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2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브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보브가 상원 청문회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은 보브 지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 성향 의원은 고발을 정치적 공격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상호 관세 조치를 앞두고 한국에 최종 무역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하워드 로트닉 미 상무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측과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모든 것을 담은 제안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트닉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EU, 일본, 영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도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무역 협상은 관세 시한을 사흘도 남기지 않은 채 중대한 분수령에 놓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협상 시한 내 타결을 위해 트럼프 정부 인사들을 연이어 찾아가는 모습은 긴박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오픈AI가 오늘 새로운 기능인 스타디 모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학생의 사고력을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무료 이용자를 포함해 챗GPT 플러스, 프로,
팀 사용자도 로그인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챗GPT 에듀에서도 곧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픈AI는 스터디 모드는 진짜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라며 과학자와 교사, 교육학자들과 함께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질문과 퀴즈, 실력에 맞춘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인 사고를 돕고 학습 내용을 단순 암기가 아닌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특히 대학생 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으며 앞으로는 시각 자료 제공, 개인화된 진도 추적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CEO 샘 올트만은 AI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18년 후엔 대학의 모습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톡스는 부자들의 비밀 시술이라는 인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톱 정리나 왁싱처럼 일상적인 미용 관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만 980만 건 이상의 보톡스류 시술이 이루어졌고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TV쇼 바치드의 성형외과 전문의 테리 듀브로는 요즘은 보톡스를 안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며 그것이 자기 관리의 일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셀럽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킴 카다시안, 린세이 로한, 메건 폭스 등 유명인들은 점점 보톡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톡스가 너무 대중화되면서 미용 시장의 상업성과 불평등 문제도 지적합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여전히 경험 많은 전문가와 고가의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름이 선택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얼굴 위에 계급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